오늘 영상은 비겁하게 맛과 건강 그리고 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커피 커피계 에르메스 3벅스와 함께합니다. 리버풀이 맨시티에게 2대0 승리를 거둘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리버풀이 확실하게 점유율을 포기하고 슬롯 감독이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 리버풀의 볼 점유율을 보면 34%밖에 되지 않았고요. 경기에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을 때도 굉장히 재밌었던 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아무도 없고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가 사실상 투톱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내려오면서 4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풀의 포메이션을 설명할 때 4-4-2지만 최전방에 2명의 펄스9을 활용하는 형태다. 혹은 4-2-4의 제로. 이렇게 이제 포메이션을 설명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던 슬롯 감독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수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맨시티의 전형 자체가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쪽에 많은 선수의 숫자를 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오른쪽 풀백 자리에 리코 루이스를 뒀고 리코 루이스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니코 곤잘레스와 함께 자연스럽게 2명의 미드필더가 수비라인 앞에 배치가 되면서 마르무시 데브라이너와 함께 4명의 선수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선수들에게 대응해서 커티스 존스와 소보슬라이가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바르디올까지 사실은 측면으로 올라가면 살라가 따라가기도 하고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바르디올이 움직이게 되면 살라마저 가운데로 들어와서 3명의 미드필더들을 확실하게 마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르무시라던가 데브라이너는 메갈리스터나 흐라번베르가 마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포든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포든이 내려갈 때 반다이크라던가 코나테가 확실하게 달려나가면서 포든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리코 루이스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니코 곤잘레스와 함께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뒤쪽에 있었던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 2명의 선수가 이 2명의 미드필더들을 확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메갈리스터 그리고 흐라번베르가 마르무시와 데브라이너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 공간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그바르디올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바르디올까지 살라가 약간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쪽 공간에서 리버풀이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진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장면도 나오죠. 이 장면을 보시면 4명의 센터백 라인이 있고 2명의 미드필더 라인 메갈리스터와 흐라본베르가 있는데 이때 앞쪽에서 커티스 존스와 소보슬라이가 내려가 버려서 요 가운데 공간을 굉장히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살라와 루이스 디아스도 확실하게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맨시티가 이 앞쪽 라인에서 볼을 편하게 다루면서 이 안쪽 공간을 거쳐가야 어쨌든 공격이 됐는데 이 안쪽 공간을 거쳐가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을 많이 배치를 하면서 리버풀이 중원 싸움을 가져갈 때 이 전략이 잘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홀란드가 마침 결장을 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컸어요. 기본적으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포든이 나와서 포든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내려와서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점점 더 과감하게 올라와서 미드필더 라인 간의 간격을 좁혀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는 내려오고 코나테와 반다이크는 올라가는 그래서 이 안쪽 공간이 압축이 되는 형태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홀란드가 나왔다면 홀란드는 앞쪽에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하는 선수니까 물러나게끔 만들면 당연히 이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이 안쪽에서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예를 들면 마르무시라던가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이 더 편안하게 볼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 텐데 홀란드가 나오지 않고 앞쪽에서 수비수들과 싸워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포든이 내려갈 때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더 올라와서 중원의 공간이 더욱더 사라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안쪽 공간에 리버풀의 수비 블록 안에서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공간으로 이제 맨시티가 볼을 전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순간적으로 리버풀의 수비 라인이 확실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패스를 줄 수 없도록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살짝 올라오면서 이 안쪽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앞쪽에서는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가 내려오고 있고요. 뒤에서는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맨시티가 중원을 거쳐가서 공격을 하기가 어려운 전형이 일단은 만들어졌고, 여기에 더해서 전방 압박을 할 때도 맨시티가 1차적인 빌드업을 할 때 리코 루이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곤잘레스와 함께 수비라인 앞에 위치를 하는 순간 커티스 존스랑 소보슬라이가 확실하게 이 두 선수를 따라다녀요. 그러면 뒤에서 후사노프라던가 아케가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앞에 막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오히려 살라와 디아스가 앞쪽에 있으니까 앞쪽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이 선수들을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디아스와 살라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압박을 시도하고 수비라인 앞공간은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가 방해를 하는 이러한 형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공간이 이렇게 막히니까 맨시티가 1차적인 빌드업에도 꽤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리코 루이스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니코 곤잘레스가 앞에 있어요. 근데 이때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가 내려가서 이 두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후사노프가 볼을 받았는데 여기서 공급을 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선택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디아스가 측면에 있다가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오히려 후사노프를 앞쪽에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사노프가 여기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약간은 시간을 끌다가 디아스에게 압박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그 앞쪽에 있는 선택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장면이었죠. 그래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후사노프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리코 루이스한테 줍니다. 근데 리코 루이스는 아까 붙어있던 선수가 커티스 존스였잖아요. 소보슬라이는 니코 곤잘레스를 마크하고 있고, 그리고 살라도 어느샌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아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코 루이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건데 이미 1대1 마크가 붙어 있어서 여기서 리코 루이스가 압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 사실 리코 루이스가 여기서도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소보슬라이는 니코 곤잘레스를 마크하고 있고 디아스는 올라가서 후사노프를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줄 수 있는 공간을 순간적으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우물쭈물하다가 볼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리버풀이 볼을 빼앗은 이후에 공격을 전개하다가 결국에는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코너킥이 나왔었고 이 코너킥에서 이제 득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코너킥을 만들었던 장면 자체도 리버풀이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를 내려서 맨시티의 1차 빌드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나왔던 장면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코너킥도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었죠. 일단 소보슬라이가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근데 이 앞공간으로 달려 나올 때 바로 옆에 있는 선수를 보면 소보슬라이를 위해서 스크린 플레이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보슬라이가 이 앞쪽으로 나올 때 방해를 받지 않도록 1차적인 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앞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건데 그 순간 뒤에 있는 득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보슬라이부터 시작해서 살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의도한 거잖아요. 이때 앞쪽에 있는 3명의 리버풀의 선수를 보면요, 앞쪽에서 맨시티 선수들을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또 걸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2개가 들어간 거죠. 앞쪽에서 소보슬라이가 나올 수 있게끔 스크린, 그리고 살라가 볼을 받을 수 있게끔 뒤쪽에서 3명의 스크린. 그러니까 맨시티의 선수들을 요 안쪽에 가둬두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소보슬라이가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볼을 받게 되고요. 확실하게 이 장면을 보면 소보슬라이 뒤에서 한 명의 선수가 스크린을 걸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뒤쪽에 있었던 맨시티 선수가 달려나와서 소보슬라이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스크린이 걸렸고, 그리고 살라가 뒤로 돌아뛰고 있는데 그 순간 앞쪽에서 스크린을 걸고 있으니까 또다시 패스가 살라에게 들어갈 때 아무도 살라에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라가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이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예리한 코너킥 전략도 슬롯 감독이 매우 잘 짜 나온 코너킥 세트피스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리버풀이 수비뿐만 아니라 역습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요. 이게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경기 내내 보여줬던 패턴이기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될 때 커티스 존스와 소보슬라이가 사실 2명의 제로톱이 배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맨시티가 수비 라인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냐면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가 살짝 내려오면서 오히려 수비수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때 살라와 디아스가 좌우 측면에 있으니까 여기서 오히려 앞쪽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니라면 살라와
디아스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그바르디올과 리코 루이스를 당겨 놓으면 그때 커티스 존스와 소보슬라이가 뛰어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경기장을 매우 크게 4등분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돼요. 요게 사실 이번 시즌 내내 리버풀이 만들고 있는 공격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번 시즌 각포가 왼쪽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가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가 되는 이러한 형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원톱이 디아스가 배치가 되어 있지만 디아스는 살짝 왼쪽으로 내려오고요. 소보슬라이는 약간 오른쪽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소보슬라이는 살라와 붙어있고 디아스는 각포와 붙어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거든요. 수비를 디아스와 소보슬라이가 끌어내고 살라와 각포가 침투에 들어가는, 혹은 살라와 각포가 수비를 끌어내면 이때 디아스와 소보슬라이가 요 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장을 4등분해서 넓게 쓰다 보니까 여기서 수비수들이 어떤 공간을 막아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경기는 각포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커티스 존스를 디아스 자리에 배치를 하고 디아스를 각포 자리에 배치하면서 원래 하던 그러한 공격 패턴을 똑같이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공격을 전개할 때 루이스 디아스, 커티스 존스, 소보슬라이, 살라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있는데 디아스와 살라가 더 높은 곳에 있고요.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가 약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소보슬라이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순간 살라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반대편에서는 커티스 존스가 내려오면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이때 루이스 디아스가 뒷공간을 뛰어갈 수 있는 이러한 구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소보슬라이에게 패스가 가는데 소보슬라이가 볼을 받을 때 아케가 달려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보슬라이가 볼을 가지고 돌아서는 그 동작을 가져가는 순간 아케가 달려나왔기 때문에 아케의 뒷공간에 공간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살라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리버풀이 두 번째 골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소보슬라이가 살짝 내려오니까 아케가 소보슬라이를 향해 딸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뒷공간이 바로 나오게 되니까 아케가 따라가다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살라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다가, 사실 이 장면에서는 아케가 달려나갈 때 살라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아케가 이것을 파악하고 뒤로 물러나니까 살라가 다시 측면으로 넓게 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라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라가 넓은 지역에서 볼을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살라가 넓은 지역에서 볼을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바르디올이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끌려나가는 순간 소보슬라이가 약간 내려와 있다가 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살라가 만들어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소보슬라이가 그바르디올이 끌려나갔을 때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려는 동선을 보여주고요. 이때 아케가 측면에 그바르디올이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끌려나가버리면 옆에 있는 커티스 존스에게도 또 공간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케가 소보슬라이를 따라갈지 말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오히려 측면에 있었던 살라가 뒷공간으로 빠져나가면서 아놀드가 살라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애초에 소보슬라이가 약간 이 다음 장면에서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라가 소보슬라이보다 먼저 달려나가서 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소보슬라이와 살라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달려나가니까 어떤 선수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혼란이 발생하면서 살라의 움직임을 놓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일단 들어갔을 때 살라가 뒷공간에서 볼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아무래도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니까 그바르디올을 달려가고, 그리고 아케도 최종 수비니까 달려가게 돼요. 그러면 소보슬라이가 순간적으로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빠집니다. 커티스 존스도 오히려 약간 뒤로 빠져 있고 디아스가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살라가 볼을 끌고 전진하고 디아스도 전진을 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 순간 오히려 제로톱 2명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 2명의 선수에게 뒤로 빠져 있을 때 공간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살라가 소보슬라이에게 패스, 소보슬라이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 2명의 펄스9을 활용한, 그리고 살라와 디아스가 오히려 더 높게 움직이면서 그 공간을 활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의 평균적인 위치를 보면요. 7번 디아스, 11번 살라가 17번과 8번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뛰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는 활동 반경을 보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한 게 많고, 커티스 존스도 보면 커티스 존스가 내려와서 플레이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살라는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동선이 많고요. 루이스 디아스도 달려나가는 동선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커티스 존스와 소보슬라이가 내려오고 살라와 디아스가 달려가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다. 근데 이러한 형태는 리버풀이 늘상 활용하던 방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 예시가 1라운드에 리버풀이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에 똑같은 장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살라, 소보슬라이, 조타, 각포가 있어요.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4등분하고 있습니다. 이 4등분을 해놨을 때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수비를 유인하는 역할, 그 수비가 순간적으로 달려나가면 이때 살라가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아놀드의 패스가 정말 멋지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살라가 소보슬라이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볼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수비가 살라에게 끌려 나오니까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뛰어나가는 조타에게 패스를 주면서 여기서 조타가 득점을 만들죠. 이것도 소보슬라이를 막다가 살라에게 공간이 나오고, 살라에게 수비가 또 끌려 나오니까 뛰어들어가는 조타에게 골이 나오는, 경기장을 넓게 4등분해서 쓰다 보니까 수비가 리버풀의 어떤 선수를 막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 장면도 조타, 각포, 소보슬라이, 살라인데 여기서 조타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 끌어당기고 있고 소보슬라이가 내려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수들의 시선이 소보슬라이에게 쏠렸어요. 그 순간 살라가 뒤로 뜁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반다이크가 정말 아주 정확한 롱킥을 뿌려주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살라가 중앙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너무나도 명확한 동선이죠. 소보슬라이는 내려가고 살라는 올라간다. 그리고 이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반다이크. 그리고 여기서도 살라가 달려가면서 이 공간에서 볼을 잡았는데 볼을 잡는 순간 다시 소보슬라이는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라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다시 소보슬라이가 요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이번에는 살라에게 수비가 쏠렸을 때 소보슬라이가 요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살라와 소보슬라이가 경기장을 딱 나눠서 2명의 선수가 요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에 공간이 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살라가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또 살라에게 쏠렸던 수비가 다시금 소보슬라이에게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소보슬라이가 가운데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주면서 뛰어들어가는 살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살라는 측면에 있다가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소보슬라이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여기서 득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와 거의 흡사하죠. 소보슬라이가 내려오면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살라가 뛴다. 이것도 되고 살라가 측면으로 나와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소보슬라이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간다. 2가지의 패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렇게 경기장을 4등분을 하지만 이 4등분에서 변수를 주는 게 소보슬라이가 내려왔을 때 살라가 앞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경기장을 수직적으로 4등분도 하지만 수평적으로도 나눠서 소보슬라이가 안쪽 공간을 활용하면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변수를 주는 선수가 로버트슨과 아놀드 혹은 메갈리스터와 흐라번베르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소보슬라이와 살라가 수비를 끌어당길 때 아놀드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디아스가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로버트슨이 올라가면서 왼쪽 측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소보슬라이와 존스가 2명의 선수를 끌어당길 때 그 순간 메갈리스터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흐라번베르가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수비가 모든 선수를 체크할 수 없게끔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도 4명의 수비 라인 그리고 2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살라,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왼쪽에 디아스가 있습니다. 4등분을 하고 있죠. 이 4등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보슬라이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살라도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 소보슬라이에게 패스가 넘어가는데 소보슬라이가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이 앞공간으로 흐라번베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살라에게 끌려가 있고
그리고 소보슬라이에게 끌려가 있는 순간 흐라번베르가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소보슬라이가 흐라번베르에게 패스를 줄 때 흐라번베르는 아무도 마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흐라번베르가 전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살라와 소보슬라이가 수비를 끌어당기면 여기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흐라번베르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뒷공간으로 찔러줄까봐 아케라던가 그바르디올이 순간적으로 흐라번베르를 신경 씁니다. 그 순간 소보슬라이 그리고 살라 두 선수가 뒤로 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마크맨이 흐트러지면서 소보슬라이가 뒤로 뛰어가는데 흐라번베르의 시선이 쏠려 있으니까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가 아슬아슬하게 선언되긴 했지만 여기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흐라번베르가 소보슬라이에게 패스,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뛰어들어가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커티스 존스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도 소보슬라이에게 한 명, 살라에게 한 명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커티스 존스와 디아스에게 수비가 쏠려 있죠. 그때 이번엔 아놀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놀드가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아놀드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소보슬라이, 존스, 디아스, 살라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놀드가 살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살라가 이 측면에서 볼을 잡게 되는데 여기서도 살라가 볼을 잡을 때 소보슬라이 그리고 커티스 존스 그리고 디아스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소보슬라이, 존스 그리고 디아스를 따라서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때 오버래핑하는 로버트슨에게 살라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로버트슨이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버풀의 공격이 이번 시즌에 막기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경기장을 4등분을 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아놀드, 로버트슨, 맥알리스터 혹은 흐라번베르 이런 선수들이 상황에 맞게 변수를 만들어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든 선수를 마크하기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침투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참 슬롯 감독이 유연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학포가 지난 경기부터 못 나왔어요. 그래서 각포가 빠져있을 때 지난 아스톤 빌라전은 이러한 공격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커티스 존스를 왼쪽에 배치하고 조타, 소보슬라이, 살라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늘상 하는 것처럼 조타가 왼쪽으로 소보슬라이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존스가 측면에서 조타와 소보슬라이가 수비를 끌어당기면 뛰어들어가는 게 순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경기장을 넓게 쓰고 침투하는 이런 것에 존스가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바뀐 거라곤 루이스 디아스 한 명뿐이 없습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조타 대신 들어온 건데 그리고 디아스가 이번 시즌에 최전방 공격수로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아스와 커티스 존스의 자리를 바꿔서 두 명의 제로톱을 활용하는 거의 비슷한 자원을 가지고도 지난 경기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디아스를 측면으로 빼서 스피드를 살리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가운데 커티스 존스와 소보슬라이가 수비를 끌어당기는 이러한 형태를 일단 만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슬롯 감독이 유연한 감독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경기에 리버풀이 수비적인 컨셉을 잡았다는 것도 사실 아스톤 빌라 그리고 울버햄튼, 에버튼 이런 팀들을 연달아 만나면서 리버풀의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는 사실 리버풀이 특히나 후반전에 단 한 번의 슈팅도 못 때렸던 충격적인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울버햄튼에게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을 못할 정도로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맨시티가 볼을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니까 이번 경기는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가자 라는 판단을 내렸던 정말 이 유연함을 발휘하는 슬롯 감독의 축구가 왜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